감히 내 시댁에 손을 대? 15살짜리 꼬마 며느리가 포졸 앞을 막아섰습니다. 새벽 무장한 포졸 15명이 들이닥쳐 시댁 식구들을 포박하기 시작하였으니 시아버지는 끌려가고 시어머니는 쓰러졌지요. 남편조차 벽에 붙어 떨기만 했습니다. 온 집안이 무너지는 그 순간 홀로 앞으로 나선 건 시집 온 지 사흘도 안 된 이 꼬마 며느리였으니 포졸들이 비웃었습니다. 꼬맹이가 뭘 할 수 있겠냐며. 헌데 이 아이 품 안에 감춰둔 것이 있었으니 과연 15살 며느리가 포졸 15을 상대로 시댁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혼례는 소박하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끼리 맞닿은 인연이었으니 누구도 화려함을 기대하지 않았지요. 신부 소라는 15, 신랑 도현은 17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소란이 처음 시댁 마당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빛이 한 번 빠르게 움직였지요. 기울어진 기와 갈라진 담벼락, 반쯤 열린 곳간 문틈. 어린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씨가 소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작기도 하지. 절에서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나.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듣지 못한 척하였지요. 아니, 들었으나 들리지 않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날 혼례는 짧게 끝났고 잔치다운 잔치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지요. 혼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도현은 이불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등을 보인 채 누웠지요.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오. 소라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마루를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요. 곳간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쥐 냄새만 가득한 진짜 텅 빈 곳간이었지요. 뒷곁으로 돌아가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었고 두 번째도 비었으며 세 번째 항아리 안에는 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소라는 한동안 그 항아리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지요.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루 밑을 살피던 건 그 직후였습니다. 발끝으로 마루 아래를 더듬던 손에 무언가 걸렸지요. 낡은 보자기. 그 안에 문서 한 묶음. 촛불을 가져와 펼쳐보았습니다. 채무 문서였습니다. 곡식 몇 섬을 빌려준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문서였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이상하게 불어나 있었지요. 그리고 맨 아래에 붉은 관인 하나. 최판관. 소라는 그 도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석자를 속으로 되뇌었지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그게 무엇인지 그 밤에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덮어두고 자리로 돌아왔지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시어머니 박씨가 소란을 흘끗 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어린 것이 집안을 기웃거리는 게 벌써부터 버릇이 없구나.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만큼은 내리깔리지 않았지요. 시아버지 윤참봉은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내려놓더니 마당으로 나가 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반듯했을 그 어깨가 오랜 무게에 짓눌린 듯 아래로 처져 있었지요. 소라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물녘이 되어서야 남편 도현이 소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이런 집에 오게 했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지요. 소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헌데 서방님 마루 밑에 있던 그 문서, 아버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였지요. 말은 없었으나 그것만으로도 소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란이 시아버지 앞에 문서를 조심스레 꺼내놓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참봉의 눈이 커졌지요. 내가 어디서 이걸? 마루 밑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채무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윤참봉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이윽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3년 전이다. 최판관 그 자가 흉년의 곡식을 빌려준다 하였고 그게 일이 불어났지. 소라는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인된 날짜, 금액, 이자율. 숫자들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지요. 조선의 법도라면 이자율이 이렇게 높을 수 없었습니다. 윤참봉이 소란의 눈빛을 보더니 쓸쓸하게 중얼거렸지요. 어차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가.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이 집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소라는 혼자 촛불을 켜고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고 또 읽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간이 좁혀졌고 입술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날인 연도가 맞지 않았지요. 채무가 발생했다는 날짜보다 관인이 찍힌 날짜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아직 빌려주지도 않은 돈에 도장을 찍어둔 것이었지요. 소라는 촛불을 바짝 당겨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요. 최 판관이 어떤 자인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헌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횃불빛이 문틈 사이로 번쩍였지요. 윤참봉은 들으라. 채무불이행으로 관아의 명을 받들어 일가를 압송하노라. 집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 시아버지의 고함소리, 도현이 허둥대는 발소리가 엉켜들었지요. 소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손으로 가만히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뜨었지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눈빛만 차갑게,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을 뿐이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횃불빛이 문틈 사이로 번쩍이고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시아버지 윤참봉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한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이리 두드리다니. 헌데 대문이 열리는 순간 윤참봉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이 15, 그 뒤로 말을 탄 관리 하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윤참봉 맞소. 채무불이행으로 관아의 명에 따라 일가를 압송하오. 윤참봉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압송이라니, 나는 아직 기한을 넘기지 않았소. 포졸 대장이 비웃으며 말하였지요. 기한은 사흘 전에 지났소. 모르셨소.
그 말에 윤찬봉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3년 전 문서를 받을 때 기한이 그렇게 적혀 있었던가. 기억이 흔들렸지요. 포졸들은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방에서 뛰쳐나오다 포졸과 마주쳤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치려 하였으나 장정의 소나 귀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 소리에 도현이 방에서 뛰쳐나왔다가 포졸 둘에게 바로 붙잡혔습니다. 발버둥을 쳤으나 역부족이었고 윤찬봉도 달려들었다가 팔이 뒤로 꺾인 채 포박당하고 말았지요.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지요. 소란이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머리는 반쯤 풀려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멈칫하였지요. 워낙 작은 체구라 처음엔 아이가 뛰쳐나온 줄 알았던 것입니다. 포졸 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켜라, 어린 것아. 소라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이 집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포졸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지요. 며느리라고 저 꼬맹이가 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포졸 대장도 실실 웃으며 소란을 내려다보았지요. 헌데 소란의 다음 한마디에 그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압송 공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고 포졸 대장의 눈썹이 천천히 꿈틀거렸지요. 공문이라니 감히 관하명을 의심하는 게냐? 소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민을 압송할 때는 반드시 가명 공문이 있어야 한다 하였지요. 공문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포졸 대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위협하듯 내려다보았으나 소라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발이 땅에 뿔이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 대장의 눈이 좁아졌다가 이내 옆을 향하였지요. 옆에 선 포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문을 챙겨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문은 내일 가져오겠다. 포졸 대장이 결국 그렇게 뱉어냈습니다. 포졸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나고 대문이 닫혔지요. 마당에는 꺼져가는 횃불 연기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현은 멍한 눈으로 소란을 바라보았고 윤찬봉은 풀린 포박끈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 눈빛이 처음으로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지요. 소라는 대문을 등지고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요. 두려웠습니다. 사실 내내 두려웠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벌었다는 것이었지요. 단 하루. 그 하루 안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소란이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쳤지요. 날인 날짜, 금액, 이자율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하나. 이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였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소라는 아직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하였으나 조용한 게 아니었지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흑흑 흐느꼈고 시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벽만 바라보았으며 도현은 소란 곁을 맴돌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지요.
소란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어젯밤 촛불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날인 날짜, 금액, 이자율 그리고 관인의 테두리 선. 소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관인의 인주색이 묘하게 고르지 않았지요. 오래된 관인이라면 인주가 번지거나 흐려지기 마련인데 이 문서의 도장은 너무 선명하였습니다. 3년 전 문서라고 하기엔 소란이 결심한 것은 그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이방 김서방을 찾아가야 했지요. 이방이라면 원본 토지대장과 관아 공문서를 볼 수 있을 터였습니다. 문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관아 안에 있었지요. 헌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란이 관아 근처를 얼쩡거리다 최판관 눈에 띄면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하루라는 시간도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김서방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소란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판관 밑에서 일하는 자라면 적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란이 점순을 불렀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었고 이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점순아, 이방 김서방이 어떤 사람이냐? 점순이 주름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방 날이요. 최판관 밑에서 굽실거리긴 하지만 원래는 고든 분이었지요. 판관 나리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소란이 집을 나선 것은 아침 해가 채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장옷을 뒤집어 쓰고 점순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었지요. 관아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점순이 알려준 대로 관아 뒷담 쪽 우물가로 향하였지요. 이방 김서방이 매일 아침 그 우물가를 지나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낡은 도포 자락을 끌며 걸어오는 중년 사내가 보였지요. 피곤해 보이는 눈매, 약간 굽은 어깨, 해진 신발. 소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잠깐만요. 김서방이 멈추었습니다. 장옷을 쓴 작은 아이가 자기 앞에 서 있자 눈을 가늘게 떴지요. 누구요? 윤참봉 댁 며느리입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낮게 말하였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빨리 가시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리. 소란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서방의 눈이 흔들렸지요. 이 문서 진짜입니까? 김서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소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리. 소란이 다시 불렀습니다. 김서방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서방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두려움인지 오래된 양심인지 소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방 날이 저는 지금 하루밖에 없습니다. 김서방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서를 소란에게 돌려주며 낮게 말하였지요. 오늘 오시오시에 관아 뒤편 느티나무 아래로 오시오.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방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해진 신발 뒤축이 흙길 위에 자국을 남겼지요. 오시가 되어 소란이 느티나무 아래로 갔을 때 김서방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관아 토지대장 사본이요. 윤씨 가문 땅 기록이 여기 있소. 김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문서 날인 연도를 보시오. 원본 토지대장 등록 날짜보다 이 문서가 2달 앞서 있소. 소란이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아직 빌려주지도 않은 돈에 먼저 도장을 찍어둔 것이었지요. 위조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위조였습니다. 소란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두 문서를 함께 접어 품에 넣었지요. 감사합니다. 나리. 김서방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 게 없소. 알겠소. 소란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는데 김서방이 등 뒤에 대고 낮게 말하였지요. 조심하시오. 그 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오. 소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이어갔지요. 하루가 저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란이 방 안에 앉아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채무 문서와 토지대장 사본이었지요.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채무 문서의 날이니 토지대장 등록보다 2달 앞서 있었지요. 아직 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은 시점의 관인이 찍혀 있었으니 이것은 위조가 맞았습니다. 헌데 소란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지요. 이 문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내밀어야 하는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최 판관이 버티고 있는 이 고을에서 고작 15살 며느리가 위조 문서를 들고 간다고 해서 누가 들어줄 것인가요? 관하로 가면 최 판관 손바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지요. 소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였지요. 저녁 무렵 시아버지 윤참봉이 소란의 방 앞에서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소란이 문을 열자 윤참봉이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동안 마당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하였지요. 낮에 어딜 다녀왔느냐? 마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혼자. 점순이와 함께였습니다. 윤참봉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뭔가를 물으려다 참는 것 같았지요. 소란이 먼저 문서를 꺼내 윤참봉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윤참봉이 두 문서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를 짚어주자 그제야 눈이 커졌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날짜가 맞지 않다는 건 위조입니다. 처음부터요. 윤참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지기를 반복하였지요. 소라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윤참봉이 긴 한숨을 내뱉었지요. 그 한숨 안에 3년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속은 것이냐? 소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판관의 아들 최봉학이 부하 둘을 데리고 윤 씨 집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대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큰 소리를 질렀지요. 윤참봉 들으시오. 내일 공문 가져오기 전에 미리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소? 땅 문서만 넘기면 채무는 없던 일로 해드리겠소. 마당에 나와 있던 도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뻔뻔한 소란이 도현의 팔을 잡았지요. 도현이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헌데 저걸 그냥 나가면 집니다. 도현이 이를 악물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봉학의 목소리가 다시 담을 넘어왔지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오.
땅을 내놓으면 이 집안 아무도 다치지 않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소란이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최 판관이 원하는 것은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 땅이었지요. 윤 씨 가문을 노비로 압송한다는 것은 협박이었고, 진짜 목적은 땅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봉학이 오늘 밤 찾아온 것도 이상하였지요. 공문을 가져오기 전에 합의를 보자 하였으니 어쩌면 공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란이 눈빛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저쪽도 시간이 없는 것이었지요. 위조 문서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땅을 삼켜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서둘러 찾아온 것이었지요. 소란이 천천히 문서들을 다시 접어 깊이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 포졸들이 공문을 가져오기 전에 소란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현이 소란 곁에 조용히 앉았지요. 무서운 거 아니요? 소란이 잠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어째서서? 무서운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도현이 말이 없었습니다. 소란이 계속하였지요. 서방님, 이 집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지요. 동쪽 산 아래 논새 맞이기하고 서쪽으로 밭이 두 떼기 외요? 그 땅 아래에 혹시 우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줄기라도요. 도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동쪽 논 근처에 물이 잘 난다고는 들었소. 어릴 때 아버지가 그 땅 자랑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지요. 최 판관이 이 땅을 원하는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지요. 내일 동트기 전에 그 땅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소란이 눈을 감으려는 찰나 밖에서 점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소란이 벌떡 일어났지요. 점순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까 최 판관 아들이 돌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담벼락을 한참 봤습니다요. 그러더니 부하한테 뭔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소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내일 동트기 전에 움직이려던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밤 안에 움직여야 했지요. 소란이 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순아, 뒷담으로 나가는 길 있느냐? 뒷담으로 나가는 길은 있었습니다. 점순이 낡은 장독대 뒤쪽을 가리켰지요. 담벼락 아랫돌 두 개가 오래전부터 빠져 있었고 몸을 낮추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소란의 작은 체구라면 어렵지 않았지요. 아가씨, 혼자 가실 겁니까요? 점순이 너는 여기 있어라. 누가 물으면 나는 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여라. 점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리려다 소란의 눈빛을 보고는 그만두었지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말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소란이 장옷을 뒤집어 쓰고 담틈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요. 동쪽 산 아래 논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횃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에 걸었지요. 발 아래 흙길이 울퉁불퉁하였고 풀섭에서 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소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논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지요.
소란이 풀숲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숨을 참았지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 둘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있었지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낮게 말하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판관 나리가 여기 아래에 안반수가 있다 하셨잖나. 빨리 확인하고 가세. 소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안반수, 땅 아래 물줄기. 도현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들었다던 그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최 판관이 이 땅을 노리는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지요. 이 땅 아래에 안반수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뭄이 심한 해에도 마르지 않는 물줄기라면 그 가치는 땅값의 몇 배가 넘었지요. 사내들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라는 풀숲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저 사내들이 고개를 돌리면 보였습니다. 달빛이 생각보다 밝았지요. 한참 후 사내 하나가 낮게 외쳤습니다. 나온다. 물 나와. 다른 사내가 쪼그려 앉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판관 나리한테 보고해야겠어. 어서 가자. 사내들이 삽을 챙겨 걸어갔습니다. 소라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사내들이 떠난 자리에 소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내들이 파놓은 구멍 안에서 물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끝에 닿았지요. 소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최 판관이 3년 전부터 이 땅을 노렸고 채무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윤 씨 가문을 노비로 몰아 땅을 삼키려 한 것이었지요. 저 아래 안반수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헌데 지금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을까요? 소라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증거가 둘이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 위조 채무 문서, 그리고 지금 막 두 눈으로 확인한 안반수. 헌데 안반수는 눈으로 본 것뿐이었고 채무 문서는 최 판관이 위조라고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지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뒤집으려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관아보다 높은 곳. 최 판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소란이 방에 앉았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란이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게 역력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거요? 점순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동쪽 논에 다녀왔습니다. 도현이 멈추었지요. 거기서 뭘? 안반수 확인하였습니다. 최 판관이 이 집 땅을 노리는 이유가 그것이었지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한 것이었단 말이오?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현이 주저앉으려는 것을 소란이 팔을 잡아 붙들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도현이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명에 직소할 수 있습니까? 서방님 명의로요. 도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명의 직소를. 그게 가능한 일이요? 가능합니다. 조선법도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가명에 직접 호소할 수 있다 하였지요. 단, 거짓으로 직소하면 오히려 벌을 받으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란이 품에서 두 문서를 꺼내 도현 앞에 놓았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도현이 두 문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두려움이 역력하였습니다. 소라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이윽고 도현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쓰겠소. 소란이 처음으로 입술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도현이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헌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최봉학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윤참봉, 생각해봤소. 오늘까지요. 소란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이 붓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그대로 종이 위에 첫 글자를 눌러 썼습니다. 도현이 직소장을 다 쓴 것은 해가 완전히 떠오른 뒤였습니다. 붓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지요. 소란이 종이를 집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날짜, 사실관계, 증거 내용 빠진 것이 없었지요. 도현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겁이 많았을 뿐이었지요. 소란이 종이를 곱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도현이 쓴 웃음을 지었지요. 잘 썼는지는 모르겠소. 손이 이렇게 떨렸으니, 떨면서도 쓰셨으니 된 겁니다. 도현이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헌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명은 이 고을에서 반나절 거리였지요. 직소장을 들고 가명까지 가려면 말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윤씨 집안에 말이 있을 리 없었지요. 소란이 점순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명까지 사람을 보내주는 편의를 봐줄 만한 이가 있느냐? 점순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였지요. 주막 박서방이 가끔 가명 쪽으로 짐을 나르긴 합니다만 돈이 있어야지요. 아가씨. 소란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혼례 때 받는 놀이개가 하나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준 것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이었으나 팔면 가명까지 다녀올 수 있을 터였습니다. 소란이 놀이개를 풀었지요. 주막 박서방을 만난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요. 최판관 관련된 일이라면 발을 담그고 싶지 않다 하였습니다. 소란이 은 놀이개를 내밀었지요. 박서방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직소장 한 장만 가명 문서 접수처에 넣어주면 됩니다. 날이 얼굴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박서방이 놀이개를 한참 들여다보다 집어넣었지요. 오늘 안으로 갔다 오리다. 소란이 직소장과 위조 채무문서 사본을 함께 넣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서방이 봉투를 품에 넣고 주막을 나섰지요. 소란은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요. 헌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봉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담 너머로 소리치는 게 아니었지요. 대문을 직접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하 셋을 데리고서였지요. 윤참봉이 마루에서 내려서며 가로막았습니다. 무례하구나. 누가 들어오라 하였느냐. 최봉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윤참봉, 오늘 오후까지 땅 문서 넘기시오. 그러면 포졸들 안 옵니다. 윤참봉이 주먹을 쥐었지요. 소란이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나섰습니다. 최나리. 최봉학이 소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작고 어린 계집이 앞에 나서자 최봉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넌 뭐냐? 며느리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땅을 내놓으면 정말 채무가 없어집니까? 최봉학이 어깨를 으쓱하였지요. 내 말이 거짓말 같이 보이냐? 문서로 써주시겠습니까? 최봉학의 웃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소란이 계속하였지요.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응할 수 있습니다. 최봉학이 소란을 한동안 바라보다 낮게 웃었습니다. 기특한 꼬맹이네. 좋다. 써주지.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십시오. 가문 어른들과 상의를 해야 하니까요. 최봉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미심쩍었지요. 헌데 어린 며느리가 뭘 어쩌겠냐 싶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다. 더 이상은 없어. 최봉학이 돌아서서 나갔지요. 부하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윤참봉이 소란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땅을 내줄 생각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저 자가 내일 또 오면 어쩔 것이냐? 소란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가명에서 먼저 올 것입니다. 윤참봉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될 무렵 박서방이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란을 찾았지요. 가명 문서 접수처에 넣었소. 헌데 아가씨, 거기서 이상한 것을 들었소. 소란이 박서방을 바라보았지요. 가명의 최판관 관련 진정이 이미 2억 원 올라와 있다 하더이다.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요. 소란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최판관에게 당한 것이 윤씨 가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았지요. 소란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박씨가 소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소란이 문을 열자 박씨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였지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박씨가 입술을 달싹이다 겨우 말하였지요. 저녁밥을 못 먹었지. 들어오너라. 소란이 잠시 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박씨가 고개를 돌렸지요. 뒤통수가 굳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소란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답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었으니까요. 박씨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란이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문을 닫았지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지요. 내일이었습니다. 가명에서 조사관이 오든 최봉학이 먼저 오든 내일이면 이 긴 밤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문서를 품에 꼭 안고 눈을 감았지요. 생전 처음으로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봉학이 약속대로 나타났지요. 이번엔 부하가 5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지요. 대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서는 걸음걸이부터 어제와 달랐습니다. 기다리게 만든 것에 대한 분풀이가 이미 발끝에 담겨 있었지요. 윤참봉이 마루에서 내려서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마당에 먼저 나와 서 있었지요. 최봉학이 소란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젯밤 잘 생각해봤냐? 어른들이 뭐라 하시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줬으니 이제 답을 들어야지. 땅 문서 내놓을 거냐? 포졸 부를 거냐? 소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최봉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거길 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 셋이 말에서 내렸지요. 가명에서 파견된 조사관이었습니다. 앞선 자가품에서 가명 공문을 꺼내 들었지요. 가명 조사관이요.
최판관 관련 직소 건으로 윤 씨 가문을 방문하였소.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봉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지요.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조사관과 소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란은 최봉학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조사관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봉학이 낮게 이를 갈았지요. 이 꼬맹이가. 조사관이 최봉학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오? 소란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최판관 아드님이십니다. 조사관이 윤 씨 가문 안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란이 두 문서를 꺼내 나란히 올려놓았지요. 채무 문서와 토지대장 사본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두 문서를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날짜를 짚어가며 읽는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채무 문서 날인이 토지대장 등록보다 2달 앞서 있소. 그렇습니다. 날이. 이것을 어디서 구하였소? 소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서방을 끌어들이면 그가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소란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조사관이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지요. 몇 살이요? 15입니다. 조사관이 다시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헌데 그 침묵이 나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최봉학은 마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굳이 내보내지 않았지요. 최봉학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최봉학은 마당 한편에 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으나 아직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게 역력하였지요. 조사관이 최봉학에게 물었습니다. 최봉학 날이 이 채무 문서에 대해 아시오? 모르오. 아버님 일이니. 어제 이 집에 오셔서 땅 문서를 요구하셨다 하던데. 채무를 회수하러 온 것이오. 채무 문서 날인 날짜가 거래 성립 이전이오.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최봉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하였지요.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한 것이었지요. 조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문서를 가져가겠소. 가명에서 정식으로 검토하겠소이다. 조사관이 소란에게 말하였지요. 직소장 잘 받았소. 수고하였소. 소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이 나가면서 최봉학에게 낮게 말하였지요. 최봉학 날이 가명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가문에 접근하지 마시오. 공식 요청이요. 최봉학의 턱이 굳었습니다. 조사관 일행이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최봉학이 마당에 남았습니다. 부하들이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지요. 최봉학이 천천히 소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아까까지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납작한 위험한 눈빛이었지요. 잘했다, 꼬맹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헌데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최봉학이 돌아서서 나갔지요. 부하들이 우르르 따라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남은 식구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가 마루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지요. 도현이 소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됐소. 이제 됐소. 소란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입니다. 아직이라니 조사관이 문서까지 가져갔는데 최봉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도현이 굳었습니다. 소란이 계속하였지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거를 없애거나 저희를 다른 방법으로 압박하려 들 것입니다. 가명 조사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 사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윤참봉이 마루에서 내려서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게냐. 소란이 윤참봉을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이 마을에서 최판관에게 저희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집이 또 있습니까? 윤참봉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지요. 동네 아랫마을 권씨 가문도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 있다. 그리고 장터 쪽 이씨도.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싸울 필요가 없었지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란이 또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점순 없이 혼자였지요.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걸으며 소란은 생각하였습니다. 최봉학이 오늘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요. 그 말은 협박이었으나 동시에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명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최판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권세 있는 자들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증거를 지우고 증인을 막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소란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소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지요. 가명에 진정이 2억 원 올라와 있다 하였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집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최판관도 쉽게 증거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아랫마을 권씨 집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그 연기를 바라보며 걸음을 이어갔지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랫마을 권씨 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담벼락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지요. 소란이 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문이 열리며 머리가 반백인 중년 사내가 내다보았습니다. 미시오? 윤참봉 댁 며느리입니다. 권씨 어른과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내가 소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어린 계집이 혼자 찾아온 것이 의아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윤참봉이라는 이름에 뭔가 떠올랐는지 문을 조금 더 열었지요. 들어오시오. 권씨 어른은 5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마른 체구의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소란이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최판관한테 채무 문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권씨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저희도 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가명 조사관이 다녀갔지요. 권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란이 계속하였지요. 가명에 이미 비슷한 진정이 2억 원 올라와 있다 들었습니다. 권씨 어른께서도 직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권씨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다가 손을 무릎 위에 올리다가 이내 낮게 말하였지요. 두렵소. 저도 두렵습니다. 권씨가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15이라 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15짜리가 두렵다면서 어찌 여기까지 왔소? 소란이 잠시 생각하다 말하였지요. 두렵다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권씨가 오래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터 이씨를 찾아간 것은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습니다. 이씨는 소란을 보자마자 방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닫았지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가명 조사관이 왔다는 소리 들었소.
최 판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 씨가 소란을 바라보았지요. 당신네 며느리라는 사람이 직소를 넣었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이 씨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하였지요. 나도 넣겠소. 이 씨 가문 이름으로. 소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나도 이판사판이요.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지요. 헌데 아가씨,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날이 어두워지고 있소. 최봉학 부하들이 이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었으니 소란이 굳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어스름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지요. 소란이 멈추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지요. 둘, 아니 셋이었습니다. 소란이 걸음을 빠르게 하였지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골목 끝이 보이는 찰나 앞에서도 사내 하나가 나타났지요. 소란이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둘, 앞에서 하나였지요. 앞에 선 사내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디 가시오, 아가씨. 최봉학의 부하였습니다. 소란이 주위를 살폈지요. 골목 양쪽은 높은 담이었고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소란이 천천히 숨을 고르었지요. 비켜주시오. 비켜달라고요? 사내가 싱긋 웃었습니다. 최나리께서 모셔오라 하셨소. 얌전히 따라오시오. 소란이 품 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문서가 거기 있었지요. 이 자들이 원하는 것이 소란이 아니라 문서라는 것을 소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한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방 김서방이었지요. 낡은 도포에 허름한 갓, 해진 신발 그대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이었지요. 헌데 걸음이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고 곧장 소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앞에 선 사내가 김서방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방날이 여기서 뭘 하십니까? 김서방이 사내를 보았습니다. 야경 돌다가 왔소. 왜요? 이 여인을 최나리가 모셔오라 하셨소이다. 최나리가 누구요? 최판관 나리는 지금 가명 조사 중이시오. 그 아드님한테 이 골목에서 여인을 데려갈 권한이 있소. 사내의 표정이 굳었지요. 김서방이 소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소란을 보지도 않고 낮게 말하였지요. 걸으시오. 소란이 움직였습니다. 김서방도 나란히 걸었지요. 사내들이 막으려 하였으나 김서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리를 막으면 가명에 보고하겠소.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 비켜섰지요. 골목을 벗어난 뒤에야 소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지나가다 봤소. 소란이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다 봤다고요. 그렇소. 소란이 잠시 말이 없었지요. 김서방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어두운 길을 걸었지요. 한참 후 소란이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김서방이 헛기침을 하였지요. 이방은 야경을 도는 사람이요. 특별한 일이 아니요.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였지만 소란은 알고 있었지요. 이 사람이 오늘부터 달라진 것을.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오래 흔들리던 사람이 겨우 한쪽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라는 것을요. 윤 씨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김서방이 그 앞에서 멈추었지요. 들어가시오. 그리고 아가씨. 소란이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시오. 소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지요. 해진 신발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소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골목에서 잠깐 떨었던 손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았지요. 최봉학이 직접 부하들을 풀었다는 것은 가명 조사가 시작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급해진 것이었지요. 조급한 자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소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권 씨와 이 씨가 직소를 넣을 것이었지요. 김서방이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가명 조사관이 문서를 가져간 것이었지요.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헌데 처음 그 새벽과 달리 이제 소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명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권 씨와 이 씨가 직소를 넣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 긴장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박 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윤참봉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문 쪽을 내다보았으며 도현은 소란 곁을 맴돌다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소란만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지요.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저녁엔 문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혼자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김서방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봉학이 또 나타났지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부하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요. 대문을 조용히 두드리더니 소란을 찾았습니다. 소란이 나갔지요. 최봉학이 소란을 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소. 소란이 대문 안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최봉학의 표정이 달랐지요. 며칠 사이에 눈밑이 어두워져 있었고 평소의 오만함이 빠진 자리에 무언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여기서 들으면 됩니다. 최봉학이 낮게 말하였지요. 직소 취하하시오. 그러면 채무는 완전히 없애드리겠소. 땅도 건드리지 않겠소. 소란이 바라보았습니다. 문서로 써주시겠습니까? 써드리겠소. 그리고 권 씨, 이 씨 가문 채무도 함께 없애주시겠습니까? 최봉학이 굳었지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최봉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란이 계속하였지요. 나리, 가명조사는 저희 혼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직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조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최봉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대문을 닫았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점순이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뛰어들어왔지요.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요. 이방 김서방 나리가 관아에서 잡혀갔다 합니다요. 소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 방금 전이라 하더이다요. 최 판관이 직접 명을 내렸다고 문서 유출죄라 하더이다요. 소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요. 헌데 막상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서방이 잡혔다는 것은 최 판관이 소란과 김서방의 접촉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문서 유출죄라는 것은
김서방을 엮어 토지대장 사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소란이 도현을 찾았지요. 서방님, 가명 조사관이 남긴 연락처가 있습니까? 도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조사관이 명함을 두고 갔소. 왜요? 지금 당장 연락을 넣어야 합니다. 도현이 가명 쪽으로 사람을 보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라는 방 안에서 생각을 정리하였지요. 최 판관이 김서방을 잡은 것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는 김서방을 통해 소란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가명 조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었지요. 급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서방이 건넨 토지대장 사본이었지요. 이 사본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김서방이 직접 진술을 해야 하였습니다. 김서방이 잡힌 채로 입을 다물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위조 문서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었지요. 소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었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소란이 윤참봉을 찾아갔지요. 아버님, 가명 조사관에게 추가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윤참봉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이방 김서방이 잡혔습니다. 최 판관이 그를 문서 유출죄로 엮었지요. 헌데 김서방이 우리에게 건넨 것은 유출이 아닙니다. 억울한 백성이 증거를 확인한 것이니 조사관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윤참봉이 한동안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지요. 그러다 일어나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쓰마. 소란이 고개를 숙였지요. 진술서가 가명으로 떠난 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봉학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최 판관도 조용하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였지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소라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녁엔 문서를 품에 넣고 잠들었지요. 시어머니 박 씨가 어느 날 소란 옆에 앉아 말없이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소란도 말없이 옆에서 함께 다듬었지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소란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가명 조사관이요. 윤참봉 댁 맞소. 소란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조사관이 아까보다 많았지요. 이번엔 5이었습니다. 그 뒤로 포졸 여럿이 따랐지요. 조사관이 소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번에 봤소. 며느리 되시는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리. 최 판관과 최봉학을 오늘 가명으로 소환합니다. 이 집에 대한 모든 채무 집행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 중지되었소. 소란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들었지요. 귀에 제대로 들어오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조사관이 말을 이었지요. 이방 김서방도 오늘 석방됩니다. 문서 유출죄는 증거가 없소. 소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 일행이 떠난 뒤였습니다. 마당에 식구들이 하나둘 나왔지요. 시어머니 박 씨가 마루 위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참봉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도현이 소란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소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란이 도현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같이요.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소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가명 조사 결과가 나와야 했고 최 판관이 어떤 수를 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헌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생각들이 잠시 비켜나 있었지요. 도현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고생했소. 소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가명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열흘 후였습니다. 윤 씨 집에 공문이 도착한 날 아침이었지요. 봉인된 가명 문서를 들고 온 포조리 대문 앞에 섰을 때 마침 마당을 쓸던 소란이 먼저 나가 받았습니다. 포졸이 돌아가고 나서 소란이 천천히 봉인을 뜯었지요. 윤참봉이 마루에서 내려서며 물었습니다. 뭐라 하느냐? 소란이 공문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지요. 눈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 판관, 채무 문서 위조 및 부당 압류 혐의 확정. 직위 박탈 후 유배. 마당에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최봉학, 부당 협박 및 직권 남용 혐의 확정. 향리직 박탈. 소란이 공문을 내렸습니다. 윤 씨 가문 채무, 전액 무효. 몰수 예정 토지 원상 복구. 윤참봉이 마루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방에서 나오다 윤참봉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요. 도현이 소란 옆으로 달려와 공문을 함께 들여다보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점순이 마당 한켠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소란은 아무도 달래지 않았습니다. 이 울음은 달래야 할 울음이 아니었지요. 오래 눌러두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소란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틀 후 가명에서 추가 공문이 왔습니다. 최 판관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가문이 이 고을에서만 5이었지요. 권 씨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채무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몰수된 재산은 돌려받게 되었고 최 판관의 전 재산 중 일부가 피해 가문들에게 분배될 것이라 하였지요. 소란이 그 공문을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권 씨 어른에게도 이 씨에게도 알려야 했지요. 그날 오후 소란이 아랫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도현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권 씨 어른은 공문 내용을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눈을 감으며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소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 씨 어른께서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란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그러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소란이 살며시 손을 빼며 말하였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 소란 옆에서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소란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상하다니요. 다 됐는데 아직도 표정 하나 안 바뀌요. 기쁘지 않소. 소란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하였지요. 기쁩니다. 그런데 기쁜 것과 표정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인가 봐요. 도현이 소란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도현이 소란 앞에서 웃었지요. 소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대로 된 웃음이었지요. 며칠 후
이방 김서방이 윤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소란이 마당에서 맞았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나리? 별건 아니요. 김서방이 보자기를 내밀었지요. 집사람이 감사하다고 만들었소. 소란이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식혜였지요. 잘 받겠습니다. 김서방이 돌아서려다 멈추었지요. 소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나는 그날 골목에서 지나가다 본 게 아니오. 소란이 바라보았지요. 최봉학 부하들이 아가씨를 따라붙는 걸 보고 따라간 것이요. 소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서방이 계속하였지요. 3년을 최판관 밑에서 굽실거렸소. 그게 내내 부끄러웠는데 이번에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소. 소란이 고개를 숙였지요. 나리께서 고든 분이라는 것 처음 뵌 날부터 알았습니다. 김서방이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지요. 소란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 집에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란이 부엌에서 끙끙거리며 음식을 만들었지요. 점순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부엌 문 앞에 서더니 들어왔지요. 옆에 비켜봐라. 소란이 비켰습니다. 박 씨가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소란이 하던 것을 이어받았지요. 어머님, 조용히 해라. 내가 하마. 소란이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지요. 박 씨와 소란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지요. 부엌 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밥상 앞에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윤참봉이 수저를 들기 전에 소란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란이 눈을 깜빡였지요. 윤참봉이 소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돌불이라도 박히는 것처럼 무겁고 느린 동작이었지요. 박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현이 굳었지요. 아버님. 소란이 일어나려 하였으나 윤참봉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이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린 며느리에게 이 집 짐을 다 지게 하였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미안하다, 아가. 소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참봉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하였지요.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아직 할 말이 있다. 다 들었습니다. 윤참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란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날카롭지도 않았지요. 그냥 따뜻하였습니다. 윤참봉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박 씨가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지요. 밥상 앞에 모두 앉았습니다. 수저 소리가 났지요. 오래간만에 집 안에 밥 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순이 부엌 문 앞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지요. 소란이 밥을 먹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시집 온 날 밤부터 지금까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세어보다 그만두었습니다. 며칠이 아니었지요.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현이 소란에게 국을 더 덜어주었지요. 소란이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박 씨가 말하였지요. 많이 먹어라. 처음이었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소란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였지요.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창밖 하늘이 조금 더 붉어졌지요. 집 안에 밥 먹는 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